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룬 핵심 주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과연 유럽은 경쟁력이 있을까?인데요. 지금 전 세계를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죠. 과연 이 경쟁 속에서 유럽,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산업 강국인 독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양대 산맥에 완전히 잡아먹히게 될까요? 오늘 이 복잡한 지정학적 기술 경쟁의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6배. 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꽤 충격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독일보다 무려 16배나 많은 컴퓨팅 파워를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AI 발전의 핵심이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힘에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뭐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아예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이게 컴퓨팅 파워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광케이블 보급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루마니아가 무려 80%에 달하는 반면 놀랍게도 독일은 겨우 14%에 머물러 있습니다. 14%요.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기초 체력에서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10대 2000. 미국의 가장 거대한 데이터 센터단 10곳이 만들어내는 컴퓨팅 파워가요,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00개의 데이터 센터를 몽땅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인공지능의 뇌를 구성하는 이 인프라의 스케일, 체급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글로벌 AI 격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데이터들, 사실상 독일의 디지털 행정에 올리는 강력한 모닝콜 같은 건데요. 현재 독일의 디지털 행정 수준, 안타깝게도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 21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식민지 상태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미국이나 중국 같은 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그저 기술이 좀 뒤처졌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대화시키고 결국엔 주권 상실이라는 실존적인 위험으로 이어지거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현재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독일 기업은 고작 4분의 1, 약 25% 남짓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주 섬뜩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한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자마자 겪은 일인데요. 제재 명단에 오르자마자 은행 계좌가 막히고 클라우드에 있던 가족 휴가살인이 다 날아가고 이메일은 먹통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일상 전체가 한순간에 오프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른바 킬스위치의 공포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주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확 와닿으시죠?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암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파트, 유럽의 숨겨진 AI 강점으로 넘어가 보죠. 방금 본 격차들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놀라운 구조적 이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글로벌 AI 전략의 지령도를 한번 쭉 펼쳐놓고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지금 범용 인공지능과 거대한 클라우드에 올인하고 있죠. 중국은 하드웨어와 로보틱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럼 유럽은요? 똑같이 이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유럽의 살 길은 바로 응용 AI에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통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강력한 B2B 기업들과 정밀 기계공학, 바로 이 분야에 AI를 접목해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유럽만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죠. 유럽에 부족한 건 절대 인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고리는 바로 그 엄청난 지식을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시키는 상업화 능력에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챗 GPT의 기초 논문 아시죠? 그 논문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이 바로 독일인 연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에게 맞는 환경과 자본을 찾아서 구글, 즉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최고의 두뇌들이 유럽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결국 그 열매는 거대한 자본을 쥔 미국에서 맺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뼈아픈 고리를 끊어내야겠죠. 세 번째 파트, 종속의 덫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방어와 공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독자적인 주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프랑스 정부가 성공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국가 행정 시스템의 오픈소스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걸 우리 혼자 다 하겠다는 식의 폐쇄적인 기술 민족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순진하게 세계화에만 목을 매서도 안 되겠지만 똑똑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인용구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독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그저 그들을 바닥까지 규제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유럽판 빅테크 기업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킬스위치 같은 무시무시한 협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단순한 규제 법안 100장보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유럽의 자생적 디지털 기업 하나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럽판 빅테크는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바로 네 번째 파트, 촉매제로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 구경만 하지 않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죠. 흔히들 실리콘밸리의 혁신이라고 하면 외딴 차고에서 천재 해커 한두 명이 뚝딱뚝딱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차고 창업 신화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오늘날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무려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 보조금과 대출, 그리고 정부와의 거대한 독점 계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재 혼자 해낸 게 아니라 국가가 그 누구보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교훈이 뭡니까? 정부가 적은 지원금을 조르로 물 주듯이 여기저기 흩뿌릴 게 아니라 확실하고 거대한 앵커 고객, 즉 가장 든든한 첫 번째 핵심 고객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국가가 자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에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레임워크 계약을 밀어준다면 그 즉시 그 기업의 가치는 10배, 20배로 껑충 뜰 겁니다. 바로 이 강력한 자본력과 국가가 쓴다는 최고의 레퍼런스를 발판 삼아서 주권 기술이 전 세계로 스케일업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청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유망 AI 기업 코이어, 독일의 선도적인 AI 스타트업 알레프 알파,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독일 슈바르츠 그룹이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야말로 독립적이고 자본이 탄탄한 유럽 자체의 AI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거의 완벽한 생태계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위험, 규칙, 그리고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AI를 거대한 도약대로 보는 기술 낙관론적인 시각을 다뤘다면 이제는 그 이면에 도사린 거대한 시스템적 위험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함께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새롭고 강력한 기술의 도입은 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죠. 무급으로 창작물을 무단학습당하는 예술가들의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딥페이크와 여론 조작, 그리고 국가 인프라를 노리는 엄청난 규모의 사이버 해킹까지 AI가 불러올 시스템적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 유럽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들을 쥐고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그리고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등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괴물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위험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혁신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 바로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각국 정부가 마주한 가장 어려운 현실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아주 섬뜩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스로픽의 이른바 클로드 미토스 사례인데요. 이 새롭게 개발된 AI 모델이 기존 시스템을 모조리 뚫어버릴 수 있는 전례 없는 해킹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겁니다. 대중에게 공개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누가 이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는 이제 그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단순한 상업용 도구로 넘어섰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 전체를 지고 흔드는 전략적이고 지정학적인 무기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이 사례가 명백히 증명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극적인 흐름들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위상전이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키보드로 정해진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텍스트를 뱉어내는 수동적인 소프트웨어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과 감정을 깊이 교류하고 공감하며
우리의 가장 내밀한 일상을 쏙쏙들이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민주주의의 방향까지도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진정한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AI 위상 전이의 문턱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경제나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인간의 가장 깃든 감정과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버릴 이 압도적인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진정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이 기계를 통제하고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기계가 우리 삶의 방식 전체를 통째로 재설계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